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9월 18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9월 FOMC 후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그 영향인지 오늘 동반 상승 출발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이틀 만에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지금 종가 3,461선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1%대 오름세 보이면서 85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쉬고 또 바로 뛰어버리네요. 네, 어저께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보이면서 중국에 수출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마이너스 보이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잘 안 되나 뭐 어떡하나 뭐 이랬는데 오늘 완전히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급등을 해버리네요. 네, 반도체가 또 캐리하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LS증권 투자전략팀 정다운 수석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가 또 대단한 모습 보여주는데 여태까지는 좀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랑 좀 따로 노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좀 발맞춰서 가려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장의 주된 동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부적으로는 이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이 부분이 바로 글로벌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를 서로 따로 놀도록 움직였던 동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외부 변수들 혹은 성장에 대한 부분들 경기, 매크로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들은 어차피 글로벌리 봤을 때에는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자보다는 후자에 조금은 더 가까운 그 영향력이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여지고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바라봤을 때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과 간담회를 좀 하기는 했는데 사실 뚜렷하게 정책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수도 이미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좀 올라선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단의 요인들이 지금은 좀 더 강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경기 단이라고 하시면 지금 대부분 다 미국도 그렇고 경기는 나쁘다고 얘기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도 상승하는 거 보면 뭐 반도체, AI 이쪽만 계속 가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라고 좀 싸잡아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PBR과 ROE 관계에서 ROE 단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 ROE 단이라는 것은 결국 기업의 이익이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글로벌 경기 아니면은 뭐 유동성 같은 매크로 환경들 아니면은 특정 산업의 이익 성장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축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경기 자체가 당연히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는 뭐 꾸준히 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 주식 투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캐펙스라고 하는 실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미국에서 좀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가장 좀 중요한 한 축을 담당을 하는 게 말씀하셨던 AI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뭐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반도체 수급단에 조금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런 반도체 쪽이 좀 많이 좋은 그런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이제 FOMC에서 결국 금리 인하를 25bp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실제로 오늘 상승한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엔비디아 수입하지 마라. 이렇게 네. 해버리면서 오히려 빠졌잖아요. 네네. 그 둘 중에서 어느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갑자기 이렇게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고 하면서 반도체가 급등한 것 같으세요? 저는 글쎄요. 둘 중에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은 FOMC가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작용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전일 밤에 이제 미국 증시를 보더라도 FOMC 그 금리가 결정이 되고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에 변동성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약간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한순간에 반영됐다가 사실 또 기자회견을 거치면서 이 부분이 약간은 따로 노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 중에서도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라봤을 때 원달러 환율도 사실은 좀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은 FOMC가 그렇게까지 좀 좋은 영향을 줬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반도체 쪽에서의 무언가 지금 디램에서의 이런 수급 문제가 좀 개선되는 부분 그리고 낸드 쪽에서의 새로운 수요가 좀 올라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외국인 수급을 좀 더 자극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살짝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아까 오프닝에서도 좀 이야기 나왔지만 저는 엔비디아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 좀 힘들겠다 싶었는데 지금 반도체주는 전혀 다른 모습들 보여주잖아요. 오늘 삼성전자도 그랬고 SK하이닉스도 상당히 강했는데 증시 차원에서는 글로벌 증시 따라간다라고 해주셨지만 반도체주는 글로벌 증시랑은 좀 다르게 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엔비디아 쪽을 필두로 해서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요. 최근에 좀 반도체 쪽에서 변화된 부분이 뭐냐면은 전통적인 반도체 쪽에 대한 수급 개선 그리고 수요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HBM 쪽 말고 그냥 범용 D램을 바라봤을 때는 중국이 아무래도 이제 HBM을 자립화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내세우다 보니까 이쪽에서 그 특정 CXMT 요 종목 요 기업에서 원래는 이제 범용 반도체들을 많이 생산을 하면서 범용 D램에 대해서 약간의 공급이 너무 많다라는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는 중국에서도 HBM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범용 D램 같은 경우에 공급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게 바라봤을 때 범용 D램 쪽이 좀 나아지는 부분 그리고 낸드 쪽에서는 이제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 이런 쪽에서의 수요가 올라오는 부분들 때문에 이 역시도 좀 가격단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쪽에서 AI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내년도에 약간 감익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조금 메워주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반도체가 가는 게 레거시 때문에 가는 거다라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늦지 않았을 수도 있네요. 반도체에 있어서는. 글쎄요. 저희는 아직은 좀 좋게 바라보고 있기는 한데 이게 이익단이 어디까지 개선이 될 거냐는 사실은 좀 더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추정치로만 놓고 보면은 주가 레벨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반도체 쪽을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AI 투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 정부에서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든지 물론 뭐 직접적으로 반도체는 아니고 이제 데이터 센터를 좀 구축을 하는 거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소버린 그리고 빅테크 이쪽에서 이 AI라는 부분을 하나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말은 결국 투자가 앞으로도 더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이 소버린 그리고 빅테크 쪽을 살펴보면 현금에 대한 여력, 투자의 여력 역시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민간의 레버리지가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왔냐라고 했을 때 아직은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가 좀 인하가 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민간의 레버리지도 조금은 기대할 수 있는 환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AI 투자 환경이 여전히 좋고 그렇게 바라봤을 때는 그 안에서 반도체 역시도 실적 개선의 여지가 아직도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레버리지라고 하시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I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워낙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닷컴 버블과 좀 비교를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 부분이랑 비교를 했을 때 닷컴 버블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는 한 97년도 혹은 98년도 초입 이 정도 시기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그 직후에 뭐
닷컴 버블이 무너지고 이런 건 아닌데 왜 그러면은 97, 98이랑 비슷하다 생각을 하냐면은 그때에도 민간의 레버리지가 쭉 올라오면서 그 기저에는 사실 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줬던 환경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대한 투자가 공격적으로 늘어났던 부분들이 아직은 출현을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아마도 금리가 인하된 부분이 앞으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 뭐 AI 계속해서 다 잘 가고 있는데 일단 금리 인하 사이클은 시작이 됐잖아요. 반도체에 더 투자를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투자자 입장에서 금리 인하에 맞춰서 뭐 원래 금리 인하 수혜주들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중소형주로 가야 되는 건지 뭐 제약 바이오를 더 담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업종단에 대해서는 워낙 시장이 좋다 보니까 이것저것 좋은 업종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특정 업종 하나에만 몰아서 하기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다변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시장이 좋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게 원래 시장이 좋을 때는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오르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오늘 장만 보더라도 사실 중국에서의 뭐 훈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화학주도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화학주 같은 것들이 언제 좀 좋아질 거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게 사실은 얼마 안 됐던 일이거든요. 그런 만큼 어디서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지 좀 알 수 없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있고 업종단에서 뭘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일단 AI 투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축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저희는 반도체라든지 전력기계 쪽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좋아지는 그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희는 가장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증권주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증권주를 얘기를 드리면은 보통은 이제 은행주를 좀 비교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주주환원율을 바라보면 50% 언저리까지 올린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 상황에서 무언가 더 좋아지려면 사실은 이익단에서의 훈풍이 없으면은 조금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증권주를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증권주는 글로벌 시장이 좋아서 주가가 오르는 것 자체가 증권주 자체의 수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주를 바라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정책들을 바라보면은 VC를 활성화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증권주에는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좀 그쪽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소외주 단에서는 이게 코스닥이나 뭐 제약바이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많은 업종이기는 한데 이쪽을 생각해 보더라도 어쨌든 금리가 낮아지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키 맞추기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저께 이제 뉴욕 증시를 보면 나스닥은 내리고 다우는 상승을 했잖아요. 그 기본적인 이유가 뭐였나요? 엔비디아 뿐인 건가요, 그냥? 다우가 좀 오르고 나스닥이 좀 빠졌던 게 글쎄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은 중국과의 그 엔비디아를 움직이게 만들었던 중국과의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기 자체 그러니까 연준의 그 발표치들을 바라보면은 SEP를 바라봤을 때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조금은 깔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25년, 26년, 27년 모두 다 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더불어서 이제 인플레이션은 26년도를 살짝 올리기는 했는데 또 실업률을 바라보면은 26년, 27년에 대한 전망치는 조금씩 낮췄거든요. 그만큼 경기가 좋다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SEP 상에서 나타났고 그 부분이 조금은 다우를 움직였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엔비디아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엔비디아는 지금 미중 갈등 상황에서 계속 악재가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좀 잊을만 하면 다시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미중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뭐 AI가 아무리 간다고 해도 엔비디아 투자는 이제는 좀 그만인 걸까요? 되게 좀 예민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물론 엄청나게 좋은 기업입니다.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면은 그 안에서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그 안에 이제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좀 상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사실인데 엔비디아를 개별 종목 하나로만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제일 좋았던 시기를 조금은 지나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대규모 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이럴 때에는 이 엔비디아 칩이 사실 그 중심에 서 있었고 엔비디아가 독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추론형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 투자라는 부분이 엔비디아 향으로 집중이 되던 시기가 이제는 조금은 다른 쪽으로 분산이 되는 시기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별 종목 입장에서 엔비디아를 바라본다면은 최소한 이전과 같은 뭐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조금은 무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저께 제일 특이했던 게 비트코인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네네. 리스크 온 그러면은 일단 비트코인도 가야 되는데 비트코인 혼자 못 간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비트코인이 사실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이런 가상자산 같은 경우가 이미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좀 얘기가 나오는 것들을 살펴보면은 제도화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 시장이랑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좀 참조해 나가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크립토 트레저리를 하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주가가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가상자산 같은 경우도 약간의 가격이 추가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비트코인이나 혹은 뭐 이더리움과 같은 그런 비트코인 그런 가상자산 말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알트코인 쪽으로의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가격이 상승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미증시에서 종목 조금 더 여쭤볼게요. 테슬라가 7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긴 했는데 장중에 움직임 보면 사실 장 막판에서야 좀 올랐고 장중에는 계속 좀 상황이 안 좋더라고요. 머스크 자사주 매입 효과 이제는 그냥 다 사라진 건가요? 글쎄요. 그 자사주 매입 효과라는 게 당연히 뭐 매입할 때야 효과가 있죠. 근데 주가가 왜 덜 오르냐 뭐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 건가요? 근데 사실 저는 테슬라 주가 뭐 얼마 전에 보고 되게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펀더멘탈 상으로 변화한 게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사실 딱히 그래 보이지는 않고 그 상황에서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옵티머스 로봇인데 이쪽이 자극이 되는 거는 사실인데 이거를 주가에 반영시킬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사실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오늘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번에 25년도 주주총회 그 인비테이션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옵티머스로 보이는 사진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만약에 좀 기대감이 좀 더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로봇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꿈과 희망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유동성 환경을 바라봤을 때 시장의 유동성이 워낙 풍부한 환경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주가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 관점에서 보면은 엔비디아 뭐 이런 다른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갱신한 것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러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반영할 여지가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냥 1조 달러 보너스 패키지 주니까 8조 네네. 달러 시총 늘릴 거다. 이걸로 끌어올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한 것 믿음으로 가는 같습니다. 거 아닌가요? 어차피 그렇죠. 퍼도 계산도 너무 크고 그렇죠. 이러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옵티머스 있고 네. 그런 상황 아닌가 싶은데 이제 어제같이 빠지는 경우 보면은 좀 의아하긴 한 것 같습니다. 빠졌다가 또 갑자기 오르고 이러는 게 실질적인 밸류에이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보통 이런 주식 하실 때는 이제 누가 추천해 달라 그러면 뭐라 그러세요? 개인적으로 그런 주식을 잘 못하고요. 이게 성향상 그거를 잘 못하고 뭐 그런 종목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시장 분위기 자체가 기대감이라든지 혹은 뭐 좀
이슈가 있었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센티멘트인지 그리고 또 유동성이 많이 풍부한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고려를 많이 할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 테슬라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과 같이 좀 낙관 편향이 강한 시장에서는 테슬라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낙관 편향이 강하다라고 하시니까 어제뿐만이 아니라 계속 미국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엄청 오르고 있는 상황이던데 뭐 제2의 엔비디아가 이제는 아이온큐가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근데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올해 초에도 상당히 뭐 급등락 반복했었던 상황이 있어서 이것도 저희가 지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시점인지. 글쎄요. 그런 양자 컴퓨터 같은 얘기를 하려면 제가 이제 뭐 기술력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뭐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잘 모르고요. 그렇게 좀 양자 컴퓨터 같이 지금 당장 무언가 보이지 않고 먼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오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시장이 그만큼 낙관 편향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낙관 편향이 이렇게 강한데 이게 혹시 정점은 아닐까? 앞으로 꺾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저희는 미국이 유동성을 꾸준히 확대하려고 하는 정책을 펼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넣는 부분으로 좀 나타나는 거고 굳이 기준금리가 아니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부분들을 제도권으로 편입함으로써 유동성을 공급하는 부분들 그리고 아직 최종안이 나오진 않았는데 SLR 규제 완화가 지금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나고 이제 최종안이 올해 안에 아마도 나올 건데요. 그렇게 됐을 때 또 금융시장이라든지 위험 자산에 직접적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이렇게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낙관 편향이 강한 시장이 단기에 끝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테슬라 같은 종목을 제가 뭐 추천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저는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런 매크로 환경을 바라봤을 때는 테슬라나 뭐 양자 컴퓨터는 진짜 잘 모르지만 그런 쪽에까지도 좀 주가가 등락을 보일 수 있는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환경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아까 네. 전에 앞에서 잠깐 봤지만 이제 S&P 네네네네. FOMC에서조차도 성장률이 좋아질 거야 이런 그쵸. 상황 하에서 금리까지 낮춰버리니까 네네. 결국은 아무거나 다 오를 것이다. 이렇게 조금, 보는 네.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네, 그런 얘기하면. 부분들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결국 네, 이제 뭐 맞습니다. 밈코인이 됐던 아니면 네. 꿈의 주식이 됐던 실적 그쵸. 없이도 잘 갈 네.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근데 이런 와중에 또 이제 뭐 디즈니가 이제 네이버 웹툰 2% 지분 인수했다고 하면서 네. 또 이제 뭐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글로벌하게 뭐 웹툰이나 이런 게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거는 정말 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단순하게 이 사업을 만들어가는 그림만 놓고 보면은 디즈니로 얘기를 하면은 누구나 아는 IP 강자입니다. 그런 IP 강자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웹툰이라는 것들을 좀 운영을 많이 해봤던 그런 기업인데 이 둘이 만나서 무언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기대를 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미국 내에서 웹툰이라는 게 사실 아직은 자리를 잡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강자들이 서로 만나서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좀 기대를 가져가 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사실 주가가 별로 안 좋았고 웹툰 같은 경우에도 이런 뉴스가 있기 전에는 사실 주가가 별로 안 좋았던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이라면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좀 기대를 가져갈 만한 뉴스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뭐 글로벌 유동성이랑 이런 부분들 얘기했는데 글로벌 유동성 때문에 코스피는 앞으로 더 강세장 이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코스닥은 좀 소외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대형주에 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보통은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기업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쏠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뭐 경기라든지 아니면 특정 업종에 대한 훈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물론 처음에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지수가 올라갈 때에는 대형주가 당연히 좋겠죠. 외국인들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하니까요. 근데 그 안에서 수혜가 되는 종목들을 바라봤을 때 지금 반도체도 약간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업황에 따른 이 사업적인 레버리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중소형주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소형주들이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왕왕 좀 관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러면은 결국 매번 나왔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제 국정 탈출은 지능순이다. 그거 거꾸로 바꾸겠다. 이게 이제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네. 실제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사실 상당히 좀 어려운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좀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재정 그리고 세수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최고 세율을 35로 하느냐 25로 하느냐 이 부분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기재부에서 몇 주 전에 장기 재정 전망이라는 자료를 냈어요. 이것 자체가 우리나라 재정이 이 정도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의 부채가 2065년이 되면은 정부 부채가 뭐 160%에 달할 것이다. GDP 대비 160%에 달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가져올 수 있을지가 저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해법 찾은 게 트럼프가 찾은 게 지금 트럼프의 방식이잖아요. 지금 미국의 방식.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힘이 없잖아요. 그럼 그쵸. 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은 할 수 있고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뭐 길게 보면 되게 좀 암울하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경제 자체가 사실은 뭐 성장률이 구조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들, 뭐 출생률이 좀 낮아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무언가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드는 거고, 뭐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이 지금 그 정책의 목표점 역시도 가계자산 같은 경우들 혹은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자금의 흐름 자체가 부동산으로 쏠려 있으면서 성장률을 깎아먹는 부분들을 어쨌든 좀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진행을 하는 그런 정책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이 조금 성공을 거뒀으면 좋겠다라는 좀 희망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경상수지 얘기 지난번에 네네. 나오셨던 출연자분께 해주셨는데 결국 미국에다 투자를 하거나 해외에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서 그쵸. 경상수지 흑자를 만들어서 옛날엔 수출로 먹고 살았지만 그쵸. 이제는 해외 투자로 먹고 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역시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뭐 대만 모델이 아마 좀 그런 식으로 흘러갔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대만이 최근에는 이제 수출 금액이 우리나라를 뛰어넘고 1인당 GDP가 우리나라보다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대만 같은 경우가 생산 설비가 다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국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안 나오고 물가가 싸고, 그 말은 결국 구매력이 그만큼 낮아졌고 개인들이나 민간의 소비 여력을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도 좀 쉽지는 않은 방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자분들 어느 쪽에다가 좀 유의점이라고 한다면 이것까지는 꼭 체크하면서 하셨으면 좋겠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원래 좀 이런 FOMC가 금리 인하 사이클 재개에 대한 기대를 좀 불어 넣어줄 걸로 생각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충족이 완전히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제 고용지표라든지 인플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앞으로의 뭐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꾸준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길게 바라봤을 때는 AI 투자라는 부분이 무언가 생산성을 제고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투자에 대한 여력이 꾸준히 이어지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나가면서 좀 이번 시장을 끝까지 좀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과 미국발 금리 인하로 인해 반도체주들이 오늘 반등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내년에 주요 소부장 업체들의 실적 회복 가능성이 증가했다면서 레거시 디램 가격 상승 랠리에 이어 낸드 전반의 상승 추세도 확인될 걸로 전망했는데요. 또 BNK 투자증권은 SK 하이닉스에 대해 서버용 메모리 주문 증가와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4 공급 확대에 힘입어 성장세가 이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SK 하이닉스는 5.85% 오르면서 35만 3천 원에 마감했고요. 삼성전자는 13개월 만에 8만 전자를 회복했습니다. 오늘 2.94% 오르면서 8만 5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이오테크닉스가 오늘 11%대 강세, 테크윈과 PSK홀딩스가 각각 5%, 11%대 오름세 보이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미국 양자 컴퓨팅 기업 아이온큐가 미국 에너지부와 우주 양자 기술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또 영국의 양자 컴퓨팅 기업인 옥스포드 아이오닉스와 첨단 양자 센서 기업 벡터 아토믹을 인수하면서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응용까지 아우르는 풀스택 양자 플랫폼을 강화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 글로벌 양자 기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오늘 한국 첨단 소재는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종가는 4,340원이고요. 아이윈 플러스도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1,025원, 엑스게이트도 오늘 12%대 급등했고 파인텍과 ICTK가 각각 13%, 12%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AI 신약 개발 기업인 리커전 파마슈티컬스부터 미국 전역에서 의료 이미징 센터를 운영하는 레드넷, 그리고 올해 5월에 나스닥에 상장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힌지 헬스까지 세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리커전 파마슈티컬스입니다. 현재 주가는 4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6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매출은 1,920만 달러로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 적자는 1억 7천만 달러를 넘어섰는데 연구 개발비가 이번 분기 1억 2,800만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다만 현금성 자산은 약 7,400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인력 구조 조정을 통해 비용 절감 기조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올해 연간 현금 사용량을 4억 5천만 달러 이하로 줄이고 내년에는 35% 더 감축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목표가 달성되면 2027년 말까지는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사노피와 로슈 같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을 통해 내년 말까지 약 1억 달러 규모의 마일스톤을 확보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레드넷입니다. 현재 주가는 75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77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매출은 4억 9,800만 달러로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영업이익은 3천만 달러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MRI와 CT 같은 고부가 영상 촬영이 늘어난 덕분에 수익성이 개선됐는데요. 지난 7월에는 뉴욕 지역에서 5개의 이미징 센터를 추가 인수하면서 전국 운영 센터 수는 405개로 확대됐습니다. 디지털 헬스 사업부도 매출이 전년 대비 17% 증가했는데 유방암, 폐암, 전립선 AI 솔루션이 성장을 주도했고 이에 따라 올해 매출 전망은 19억 5천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힌지헬스입니다. 현재 주가는 56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70달러로 제시됐습니다. 힌지헬스는 원격 물리치료와 디지털 플랫폼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AI 맞춤형 치료와 웨어러블 센서, 엔소를 활용한 통증 완화 기술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미국 내 대형 보험사와 고용주를 중심으로 계약을 확대해서 올해 2분기 2,350개 이상의 B2B 고객사를 확보했는데요. 실제 임상 데이터에서 12주 추적 관찰 결과 환자의 평균 통증이 약 68% 감소했고 연간 1인당 2,400달러의 의료비 절감 효과도 확인됐습니다. 하반기에는 복지 수요 확대에 따라 계약 증가가 기대되고 힌지 셀렉트라는 새로운 통합 의료 서비스도 예정돼 있는데 유럽 시장 진출 준비도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확장에 따른 성장 모멘텀도 주목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연준이 결국 움직였습니다.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세발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이라고 보면서 물가는 둔화되고 고용도 둔화되는 걸 언급하면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금리는 또 얼마나 더 내릴지, 우리나라 금리까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윤여삼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리 인하 폭 자체는 시장 예상대로였습니다. 팀장님 어제 FOMC 회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어제 FOMC 주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소문난 잔치 얘기를 하는데 이건 잔치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등 떠밀려서 억지로 연 잔치 파티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의 전체적인 발언의 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밝을 수가 없고 특히나 이틀 전에 임명된 미란 이사 같은 분이 또 엣지뷰를 분명히 낼 거다. 워낙 이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임무를 받고 4개월밖에 안 되는 임기를 선언받으면서 들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전망에 대한 점도표도 분포가 조금 더 벌어지고요. 그리고 내년도는 더 많이 분화가 되는. 그래서 생각할 고민거리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톤은 분명히 비둘기가 맞습니다. 원래 시장의 기대는 7월 FOMC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올해 잘해봐야 이거 2번? 점도표를 2번을 지켜줬지만 동결 및 전체적으로 인하를 반대하는 입장이 과반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은 올해 3차례 인하까지 기대 점도표의 중간값이 넘어온 것만 해도 비둘기적이고 파월 의장이 경기 하방 리스크를 인정한 점은 어떻게든 유동성 측면에서는 금융시장에 좀 긍정적인 재료가 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금융시장 반응이 일시적으로 미국채 10년이 4%를 깨고 내려갔다가 결국은 조정 대비 6bp나 오르고요. 달러도 약세를 가는 듯 보였다가 강세로 마무리되고 주가는 혼조세에서 좀 마무리되는 걸 보면 이 억지로 연 잔치에 대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비둘기적인 그래도 뭔가의 음식은 그래도 괜찮을 거야라고 기대하고 배팅했던 시장이 이 정도면 이제 다음 기대까지는 조금 이제 상을 좀 덮어야 되겠다라는 분위기를 어떻게는 차익 실현이나 반작용들이 나왔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딱 제일 심하게 봤던 게 지금 말씀하신 3번이거든요. 네. 연내 3번은 도저히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3번이 바뀌었는데 그럼 내년도 좀 더 낮춰서 했으면은 분위기가 훨씬 좋았을 텐데 맞습니다. 일부러 내년은 아예 거의 한 번밖에 인하 안 하는 걸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시장은 벌써 3번 정도 인하하게끔 프라이싱은 하고 있고 네. 그럼 둘 중에 한 사람이 또 틀렸잖아요. 페드의 점도표가 틀렸든지 시장이 틀렸든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22년 이후 연준의 점도표가 맞은 적이 없죠.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고 또 마켓의 기대도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7월 아까 FOMC 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올해 되게 엣지비로 저희 하우스가 하반기에 3번이나 전망을 제시하다가 고용도 그때 이제 7월 고용 지표 부러지기 딱 이틀 전이었죠. 그 FOMC가. 그때까지만 해도 14만 개의 양호한 양질의 일자리 실업률은 4.2%. 그리고 나서 관세발 물가에 대한 우려들은 계속 유입되고 파월 의장은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전혀 주지 않았을 때 주요 IB들도 메인 콜이 올해 그때 점도표는 2번이었지만 올해 한 번 연말쯤에나 가서 겨우 한 번 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2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FOMC 그 7월 이후 6주가 지난 거잖아요, 지금. 네. 그 6주 동안 미국 고용 지표의 민낯은 드러났고.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도 그 부분을 인정하면서 잭슨 홀 때부터 조금은 이 잭슨 홀도 사실은 그렇게 많은 그 떡밥을 주지는 않을 거야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도비시했죠. 그렇죠. 그 고용에 대한 리스크 감안하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 점도표가 한 번이지만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분포를 놓고 보면 하단은 2%대 콜까지도 벌써 한 명이 아닙니다. 미란 이사 외에도 월러
보우먼과 같이 기존 연준 이사들 중에서도 인하의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는 차기 연준 의장의 후보로 거론되는 이런 분들은 비둘기 색채가 좀 더 강화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가봐야 할 이슈지만 시장은 뭐 역시나 내년에 한 번밖에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 이때 지금까지 미국 10년 4%까지 떨어지면서 그 유동성으로는 주가도 사상 최고가 기록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는 이제 한번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반작용들이 좀 있었던 거고 아직까지 실망할 단계는 아니다. 오늘 아시아장에서 미국 금리 다시 한 2bp 이상 3bp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또 리퀴디티 장세에 대한 기대는 또 다시 리빌딩을 해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이번에 인하한 거는 그러니까 위험 관리 또 그다음에 보험성 인하다라고 보면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연준의 제3의 멤버라고 불리우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릭 타미라우스 그분이 트위터에 가장 이상한 FOMC였다. 왜냐하면 성장률 전망을 올해와 내년을 높였어요.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물가 전망은 올해 3%대, 3%대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할 정도의 상황에 내년도도 연말 기준으로 해서 그렇지 평균은 그보다 낮을 거라 보지만 PCE 기준 2.4를 2.6으로 올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메인 듀얼 맨데이트인 경기, 성장, 거기에 고용이 이제 실업률도 근데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이 숫자에서 금리 인하와 점도표가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간 건 가장 이상한 회의였다. 그러니까 아까 진짜 파월 의장이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면서 말하는 분위기를 놓고 봐도 뭔가 되게 이질감이 많아요. 금리는 낮춰줬고 유동성은 공급하는데 뭔가 그러면서도 물가에 대한 안정도 얘기해야 되고 상충되는 재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분명히 내년까지 인하 기조가 유지될 거고 마켓의 기대는 올해 3차례에서 내년에 2차례 정도에서 미국의 중립금리가 대략 3% 내외. 전에 제가 출연해서도 그 정도를 그렇죠. 그때는 지금만큼 기대가 아니었는데 제가 내년까지 3% 초반대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갔던 것 같은데 그 기대를 지금 프라이싱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 채권 시장 금리가 조금 하향 안정화되면서 그렇게 낮아지는 금리가 유동성 측면에서는 지금 경기도 아직 뭐 침체나 부러질 상황은 아니고요. 매크로 상황에서 그래서 미국 증시의 당분간은 나쁜 뉴스가 좋은 것이다. 배드 이즈 굿이죠. 그런 흐름에서 연준의 역할이 아직은 남아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 자체도 평소보다 시간도 좀 더 길었던 것 같고 네. 파월 의장이 좀 전향적인 태도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태까지는 관세로 인한 물가 영향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좀 인정한 거잖아요. 그것도 좀 상징적이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상충되는 거예요. 뭐냐면 파월 의장의 말로만 놓고 보면 도비시해요. 비둘기적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그걸 파월 의장 기자회견 전까지도 뭐 점도표 보고 뭐 금리도 아래쪽, 주가도 상승 쪽, 달러도 약세 쪽 이쪽으로 조금 더 배팅하다가 근데 물가가 점진적이라고 했지만 내년까지 오히려 수치를 더 높여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목표 수준인 2%에서 어느 정도 좀 위험 수준으로 보는 2% 중반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이게 기업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관세에 대한 충격을 한 번에 녹일 수는 없잖아요. 뭐 저도 최근에 뭐 현대차 같은 회사랑 미팅을 해보면 내년도 미국 쪽 자동차 가격을 올리는 계획도 지금 25%를 지금 관세로 부과하고 있지만 그걸 다 녹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퍼져서 원래 한번 화끈하게 반영하고 끝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생각이 많았다가 그 화끈한 게 없는 대신 뜨끔미지근하게 좀 길게 끌고 갈 수도 있겠다. 그 안에서 이제 물가 그 약간 미온적인 물가와 경기 둔화가 얼마나 또 세게 올 수 있느냐를 가늠하면서 내년도까지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이 내년도에 2번을 인하할 수 있다 시장이 프라이싱하고 있는데 그 시점도 다 달라요. 상반기에 2번 다 해버리고 중립금리 맞춰놓고 거기서부터 쉴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신임 연준 의장이 5월 이후 들어와서 6월 달에 취임하잖아요. 그때까지는 또 파월 의장이 인하를 하지 않고 버틸 것이다라고 보는 왜냐면 물가가 이제 관세 부담들이 좀 더 늘어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파월 의장이 전향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상충되는 재료가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주식시장에서도 이걸 마냥 호재로 보지 못했다.
어저께 같은 경우 이제 파월이 보라색 넥타이를 메고 나왔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녹색이나 파란색 하면, 그러니까 녹색이나 파란색 하면은 이제 오르고 빨간색 하면 오르고 파란 거 네. 하면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 하면 횡보다. 네. 이번에도 맞았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 일단은 보라색 메고 나온 건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월도 자기 마음에 들진 않은 상황인 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란은 원래 이제 그쪽 찍을 거라고 다 알려졌던 사람이고, 네네. 그 다음에 원러나 이런 분들이 이쪽으로 좀 기울어질 것 같았는데 25bp로 모두 다 동의가 됐고, 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도 연내 3번을 다 같이 동의를 해버린 거잖아요. 네, 뭐 어쨌든 큰 축은 큰 그렇습니다. 축은. 네네. 그러면은 연내 3번을 하고 내년에 안 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연내에 뭔가 문제가 발생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건 아닐까라는 저는 물음표가 던져지더라고요. 이게 연내 뭔가 이벤트가 있을 거 아닌가? 그러니까 3번을 하자고 저렇게 다들 동의를 하지. 뭐 하지도 뭐 뭔가 좀 이상해 보이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일단 고용시장 자체에서의 문제는 파월 시장이 인정했습니다. 아까 물가에 대해서 이제 일시적일 수 있고 하지만 내년까지 그 퍼지는 그 물가에 대해서는 저는 다 끈을 놓지는 않았는데 고용 쪽에서는 오히려 전향적이었죠. 실업률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잭슨 컨퍼런스 때 얘기했죠. 오드 이퀴브레임. 그러니까 이상한 균형. 큐리어스. 예. 네. 그러니까 큐리어스 지금 고용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수요가 기업들이 사람을 안 뽑지 못하게 줄고 있는데 트럼프의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도 있어서 거기에 줄고 있는데 이민자 추방과 같은 공급도 같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업률이 오르진 않아요. 근데 이게 경제 후생학적으로 놓고 보면 그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생산과 소득을 가지고 소비를 더하면서 미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될 부분인데 후생적으로는 굉장히 손해보는 부분이거든요. 실업률이 오르지 않는 균형 상황이지만 그로스에 대한 탄력은 빠지고 있다. 그 부분을 파월 의장이 인정했고 23년, 24년 미국의 가계, 기업, 정부 이 세 주체 순수출이라든지 재고를 제외한 이 세 주체의 평균 성장이 3%를 넘었거든요. 23년, 4년에 계속 분기 평균이 그 정도 수치를 넘었어요. 근데 올해 1분기에 1.5, 2분기에 1.2 이렇게 거품이 꺼지다 보니까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아직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어제 했던 단어 중에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완만하게 제약적, moderately restrictive하다라는 그 표현을 어저께는 clearly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명확하게 고용시장에서 나쁜 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올해 조금 더 부담을 덜어주자라는 측면의 대응이 올해 3번 쪽까지 넘어가는. 그리고 미란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지금 그 아까 나빠진 고용 지표, 고용은 관성 지표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 샤메 법칙 제가 저번에 와서도 얘기 드렸지만 샤메 법칙이 평균 6개월 실업률에서 0.5%포인트만 떠도 고용이 꺾였다. 그러니까 이미 완화되어 안정되어 오던 고용이 바닥을 치고 그게 뜰 때부터는 어느 정도 관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요거를 또 조금 저희들이 보는 지표 중에 베버리지 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구인율과 실업률의 비율로 놓고 보면 구인하고 실업의 배율도 지금 1 밑으로 떨어지면서 기업들이 사람을 찾는 압력보다 이제 일자리에 있는 사람이 높아지는 딱 그 임계점에 와서 요 티핑 포인트가 잘못 무너지면 실업률이 확 솟구치는 그 베버리지 커브라는 걸 그려보면 그 임계치에 와 있으니까 파월 의장이 그 리스크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지금 그게 앞으로 올지 안 올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리스크를 본인이 강한 이 높은 금리의 강한 제약적인 통화 정책 때문에 유발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일단 그 텐션을 일단 먼저 빼놓고 그러면 최소한 중립이라고 보는 연준의 점도표의 롱거런이죠. 요 근래 올라왔다 하지만 이제 3%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 수준까지 내년도까지 어떻게든 좀 완화시켜놓고 그다음 한번 지켜봅시다. 파월 의장은 내년 5월까지 임기거든요. 그래서 나 있는 동안엔 지켜보자.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완화까지는 갈 수 없지만 무리한 긴축이라고 그것 때문에 고용이 나빠졌다고 하면 그 정도까지는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하겠어.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맞는 뉴스에 것 많이 안 나오는데 실제로는 QT 그러니까 그 통화 긴축은 계속하겠다라는 부분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것도 또 마찬가지. 금리는 또 내리면서 통화 긴축은 계속하겠다. 이것도 되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모든 지금 금융시장의 인과관계가 트럼프 때문에 많이 꼬여 있는데 왜 하필이면 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최근에 그나마 좀 안정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QT를 유지하는 건 전체적으로 미국 주가 어떻습니까?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리고 미국 부동산 가격도 저는 지금 다음 미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는 게 주택 시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재무장관이 최근에 미국 주택시장 때문에 곧 조만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의 상황. 왜 그러냐? 미국 집값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경기가 그동안 조금 2년 동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서 많이 올랐거든요. 공급이 왜 부족했냐? 규제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부대 비용으로 모기지 같은 게 예전에 팬데믹이나 팬데믹 이전에도 뭐 많이 높아봐야 3에서 4%, 5%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저리에 조달한 사람들이 최근에 7%가 넘어간 모기지 때문에 그렇게 집을 사는 사람들은 함부로 집을 못 파는 거예요.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은 이제 그 모기지도 상환되면서 고금리의 모기지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 얘기를 연결지어서 들어오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미국 경제 쪽에서 이 금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단순히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도 저렇게 고금리 올라와 있고 유동성 측면에서 자산 시장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금리 통화정책상으로 놓고 보면 금리는 이렇게 인하해주면서 제약적인 부분들, 부담들, 모기지 금리 같은 것도 제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로 파월 의장을 맹 비난하고 있거든요. 당시 때문에 미국 주택시장이 망가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 트위터에 날리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상충된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쪽에서는 방금 얘기했던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모기지 금리나 이런 쪽에서는 좀 안정을 도모하면서 연준이 갖고 있는 유동성, 그 본질적인 연준 자산으로 공급했던 유동성은 자산 시장에 또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그거는 또 관리해야 돼요. 아주 매우 이상한 정책 조합들이 당분간 이 트럼프 시대는 저희의 인과관계로 보면 아니 금리를 낮추면 최소한 QT까지 몰라도 어느 정도 연준 자산도 유지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경기 여건을 네. 보면. 근데 지금 직접적인 자산 시장의 자극은 QT로 컨트롤해야 되고 뭐 주택시장에 슬로해지는 거고 고용시장에 슬로해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연준의 금리 인하로도 일정 부분 대응해야 되는 부분. 근데 금리를 낮추는 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엄청나게 지금 완화적인 환경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약적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고 있잖아요. 중립금리 이상이면 긴축적인 금융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환경이었다면 미국 주식시장이 저렇게 오르면 안 돼요. 지금도 아직도 돈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연준은 자기네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통제해왔지만 실제 물가도 아직 잘 안 잡혔고 관세 부담이 들어와서 그것도 있지만 자산 시장은 더더군다나 안 잡혔고 지금 앵커님이 지적하셨던 QT를 유지해야 되는 또 비하인드는 그런 데 있다. 근데 이 와중에 더 신기한 거 하나는 뭔지 아세요? 국채 금리는 또 안정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은행들의 자금을 쓰고 싶어서 SLR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보완적 자본 규정. 네. 그건 또 풀어내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위험 계수값이 국채에 투자하는 것만 제외해 주는 거라 그 돈은 딴 데 안 샌다. 국채만 사줄 거다 은행들이. 그래서 그것도 또 완화해서 전체적인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을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금리가 높으면 미국 정부 부채가 GDP의 100%가 넘었잖아요. 그거는 또 통제하고 싶어서 굉장히 지금 미국 금융시장은 각계 전투로 트럼프 대통령이 눈앞의 이익을 좀 따지는 정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이 미란 보고서 나왔을 때 미란이 내세운 정책 요건들도 보면 일반 경제 상식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랑 다 말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상충되는 부분이 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냥 트럼프 대통령은 남의 나라의 부를 당장 뺏어서 우리 국민한테 나눠줄 수 있다. 그 포커스 하나에 지금 관세 매기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뭐 평소에 잘 안 보시는 부분들도 얘기를 좀 오늘 섞어 얘기했는데 이런 것도 얘기 드리는 게 미국 금융시장의 세분화해서 놓고 보면 모든 걸 다 모두 에브리바디 해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추구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미션 임파서블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남들은 다 망하든지 말든지. 온리 아메리카 마가의 그 정신으로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자산 시장 가는데 파월은 거기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좀 느끼는 거죠. 내가 여기서 QT까지 멈춰버리면 그게 미국 국채에 도움이 될까? 그 연준 자산의 유동성은 국채에 제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통화정책의 신중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 파월이 일말의 양심을 지키고 있다. 이거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점도표도 한 번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일 요즘 궁금한 환율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실제로 외국인이 주식을 엄청 매수를 했잖아요. 거의 맞습니다. 한 8조, 9조, 10조를 매수를 했는데 환율이 안 빠져요. 네. 그러니까 안 빠진다기 워낙 강세가 되질 않아요. 네. 이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왜 이럴까요? 심지어는 어제 사상 최대 대금리차 200bp에서 175로 네. 그 폭도 조금 줄이고 앞으로 선도금리를 놓고 보면 미국의 내년도 3.25까지 가고 우리는 선도금리가 지금 한 번 인하해서 2.25 정도에서 멈춰서
그 차이가 뭐 100bp 이내까지도 줄일 수 있다. 미래 가치는. 그러면 환율이 더 세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지금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은 3,500억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관세에 대한 부담이나 지금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서 진짜 근데 이게 지금 아직도 가이드라인이 이게 공적 영역에서 투자를 할 건지 민간에서 투자 아니 사업을 하고 기업이 하는 거면 기업단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국가 주도로 지금 뭘 또 추진해야 되고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거는 지금 니네 왜 안 보이고 달러를 들고 와라는 거거든요. 그쵸. 자기 나라 투자는 달러로. 근데 우리 정부는 지금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무제한 통화 사업에 아직 연결이 안 돼 있죠. 일본은 그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미국 투자 쪽에 대한 합의가 또 빨리 도출이 됐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부분도 지금 조금 난항에 빠져 있다. 그래서 아직도 8월 1일 날 15%라고 해놓고는 25% 관세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부담들이 적용되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그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4천억 달러 외환보유고 중에서 일부는 좀 담보를 잡아서라도 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뭐 예를 들면 이거는 뭐 그냥 그 순전히 제 그냥 개인 생각입니다. 예로 우리가 미국에 지금 갖고 있는 미국채 투자 자금이 한 1,0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는 담보로 지금 달러니까요. 그건 뭐 원래 미국의 부채기도 하고 그 담보로 잡아놓고 그만큼의 우리에게 환에 대한 포지션을 열어준다고 하면 그 부분으로 우리가 한국에서 조달한 레버리지 가지고 투자를 들어가도록 하겠다. 그런 식의 이제 좀 절충안들이 나와서 결국 합의점을 좀 찾아야 되는.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 원달러 환율은 지금 외국인 매수세랑 대외금리차 축소에 대한 기대를 갖고 가면 지금 1,300원 후반대 뭐 이쪽이 아니라 1,350원이나 그 아래쪽 영역으로 조금 부담을 원화 절상 방향으로 줄여가는 쪽이 맞는데 뭐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이 협상이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 오히려 지금 뭐 옆에 있는 멕시코, 캐나다도 잘 안 되는데 우리만 그렇게 끌고 갈 수 있겠냐. 뭐 이런 우려를 표명한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속된 표현으로 이게 잘못되면 잘못된다면 1,400원, 뭐 1,400원이 문제겠습니까? 그 그죠. 윗단의 환율로 또 치솟을 수도 있죠. 근데 미국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반도체 얼라이언스나 미국 군함을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도 외국인들이 그렇게 국내 주식도 사주고 들어오고 있고 어제 FOMC의 대외금리차 축소라든지 이런 쪽의 드라이버는 좀 뒤로 밀어놓은 재료. 가장 중요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어느 정도 기준을 잡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만 더 연결해서 얘기 드리면 그 부분은 우리나라 통화 정책에도 되게 중요할 거예요. 만약에 그게 제대로 협상이 안 되면 우리가 25% 관세를 그대로 맞는다고 하면 매년 미국에 줘야 되는 관세 금액이 한 어느 정도 추정되는지 아십니까? 대략 한 200억 달러 정도 200억 추정하더라고요. 대요? 우리가 무역 수지,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뼈 빠지게 이제 장사를 해서 버는 돈이 대략 한 6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관세로 3분의 1 정도를 날려야 된다. 한국 경제에 굉장한 데미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 빠진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통화 정책도 이제 슬슬 마무리 단계, 미국은 이제 시작이지만 우리는 미리 좀 낮춰서 지금 벌써 2.5까지 내려와 있고 한 2.25까지는 낮출 수 있는데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보는. 왜냐면 우리 부동산도 지금 굉장히 좀 통제해야 될 부담이 있잖아요. 최근에도 강남 쪽 중심으로 안 잡히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하느니 조금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데 그 아래를 간다면 저는 아까 그 3,500억 달러가 외환 시장과 우리나라 통화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로 앞으로 4분기 한 2달 동안은 그게 제일 중요한 이슈다.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고 하다가 요즘은 반려동물이라고 부르는데요. 함께 사는 가족인 만큼 먹는 것도 또 건강에도 더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동물병원에 가면 검사비부터 너무 비싸서 반려동물을 위한 건강보험도 필요하다는 말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반려동물 건강보험은 아직 없지만 보험사들은 이미 펫보험을 출시했고 가입자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다양한 이색 상품을 계속 내놓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머니랜턴 홍승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또 보면 지금 보험사들 상반기 순이익은 지난해보다 15% 감소했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 보험사들 상황이 되게 안 좋은가? 이 생각 들더라고요. 어떤 상황인가요? 지난달 금감원에서 발표한 2025년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 실적 자료에 따르면 말씀하신 것처럼 순이익은 15% 정도 손익이 감소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의 보험 상황을 보면 영업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영업 실적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투자 실적도 나쁘지 않고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보험 손익이라고 하는 보험업 자체에서 받아들이는 보험료에서 지급한 보험금이나 아니면 이런 그 부수적인 비용들의 지출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 손익이 좀 떨어졌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순이익이 감소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은 성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업에 손해 비용 쪽에 지출이 좀 많았던 거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 보험 손익이라는 건 고객이 낸 보험료를 이제 잘 갖고 있는 이 보험료 수익에서 지급한 보험금이나 해약 환급금, 사업비 이런 걸 뺀 걸 의미하는 건데 이게 높다라는 건 뭐 사고율이 높았다거나 손해율이 높았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여튼 이런 영향으로 수익이 줄어들었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생보사 같은 경우는 손실 부담 비용이 증가했고 뭐 손보사는 아시다시피 지난 여름에 폭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워낙 자동차 손해율이 나쁘기도 했었고 자동차 보험의 이제 상생 경영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보험료를 낮추는 이런 포인트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진율이 좀 떨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투자 손익은 근데 증가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 손익도 좋았고 영업 실적도 나쁘진 않았었기 때문에 보험 손익이 많이 나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금리가 좀 떨어지면 보험사의 투자 손익도 더 나빠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좀 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손익이 나빠진다는 얘기는 결국 보험료가 비싸져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정답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투자 손익이 나빠진다라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이 낸 보험료를 보험사는 잘 굴려서 나중에 보험금으로 지출해야 되는 부채를 쌓아놔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발생된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더 많은 보험료를 고객들한테 전가를 시켜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또 보험사 입장에서는 또 재정 건전성을 따지는 RBC 비율, 지급 여력 비율 자체가 부채 비율이 현재 가치가 또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으니까 건전성이 빨간불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험사들이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전략들을 새롭게 짜는 것 같더라고요. 보험에도 AI를 적용하고 네. 이런 상품들 나오는 상황이던데 네. 이것도 좀 짚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아마 다 지금 매해 보험사도 모든 산업이 그렇겠지만 새로운 신산업,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든 산업계에 AI를 접목시키는 게 대세고 또 AI 기술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많이 트라이를 했었고 지금은 본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AI를 접목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뭐 콜센터, 보험 인수 심사, 뭐 보장 분석 이런 데 AI를 접목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은 실제로 고객이 이제 의료 심사지 같은 걸 원래는 예전에 심사 담당 직원이 일일이 봤던 걸 AI가 대신해서 심사를 해주는 AI 의료 심사 서비스를 도입한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보장을 해주는 이런 보장 분석이라는 것도 개개인이 이제 설계사분들이 했던 거를 시스템화시켜서 최적의 제안을 뽑아내는 이런 보장 분석 AI 서비스를 접목시킨 회사도 있습니다. 또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란 건 보험사에서 AI 이름 자체를 니드 AI 안보험이라고 하나생명에서 AI라는 걸 이름에 탑재를 시켜서 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서비스로 AI를 접목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뭔가 좀 특화된 서비스를 접목을 시킨 거다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이 니드라고 하는 이제 이 헬스케어 회사의 이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이 고객이 암을 예방하고 만약에 암에 걸려서 치료를 겪고 이런 전 과정에 AI 서비스를 접목을 시켜서
환자가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지도 이 사람의 과거 건강검진 기록을 바탕으로 AI를 통해서 검진 내역을 검진 항목을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만약에 암에 걸려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면 이걸 의료진과 협업하는 AI 플랫폼을 제공을 해서 의사 선생님께서 어떻게 최적의 치료를 진행하면 좋은지 이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그럼 합니다. 병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걸 보험사가 죠? 같이 협업하는 거 협업하는 아닐까요? 거예요? 네, 상품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 지난번에 네. 이제 아까 앞에서도 잠깐 금리 얘기 잠깐 했었는데 네, 네. 금리가 보통 내려가면 네. 보험료는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금 보험 같은 거 상품 들을 때 보면 금리 최저금리 뭐 이런 거가 있어서 좀 잘 들으면 보험으로도 투자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세금 네. 말고도. 네, 네. 근데 그런 투자할 수 있는 보험 상품들도 있긴 있는 건가요? 우선은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낮아지면 보험사의 자산의 운용 측면에서 투자 손익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게 이제 고객들한테 전가될 때는 금리가 낮아지면 결국은 예정이율이라고 하는 보험료를 책정하는 이율 중에 하나가 요소 중에 하나인 예정이율이 떨어지면 보험료는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최저보증금리가 그래서 조금 더 최저보증금리가 낮지 않은데 전체적인 시장의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보험사의 금리가 반대적으로 더 이득인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은행에 맡기거나 다른 투자를 할 때 리스크를 안는 것보다 최저보증금리가 예전에 가입되어 있는 상품 혹은 최근이라도 금리가 떨어지기 전에 예를 들어 최저보증이 3%다. 이런 연금이나 이런 상품을 가입해 놓는다면 그러면 나중에 금리가 2%로 떨어져서 은행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3%는 맞춰주는 거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보험은 보험 상품의 주 기능이 위험 보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비나 비용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양쪽을 좀 감안해서 선택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 인터넷 하다 보면 네. 저한테는 광고가 계속 미니 보험 이런 것들이 자꾸 뜨더라고요. 네. 요게 기존에 있던 보험들이랑 뭐가 다른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좀 구체화된다? 네. 요거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 미니 보험은 우리 앵커님께만 보인다고 하는데 저도 잘 보이진 않거든요. 저한테 잘 안 보이는 알고리즘이 추첨을 잘 안 제가 하는데 한 번 뭘 눌렀다가 그렇게 되었던 것 그럴 수 같아요. 있나요? 아무래도 관심사가 있는 걸로 추천을 해주니까요. 미니보험은 얘기처럼 굉장히 단순한 위험 보장. 그러니까 한 가지의 생활 위험에 대해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작은 보험료, 심지어 보험료가 어떠냐면 1,400원 내서 1년 보장해주고 이런 형태의 보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손쉽게 빠르게 가입할 수 있는 쉬운 보험인데 이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MZ세대. 그 보험 가입률이 가장 낮은 MZ세대를 주 타겟으로 공략하는 보험이기도 합니다. MZ로 인정을 지금 받은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품은 그 보험사들에서는 신규 고객 확보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상품인데 모바일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쉬운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가입을 많이들 할 수 있고요. 또 저렴하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 없죠. 커피 한 잔 값으로 보장을 1년 동안 살 수 있으니까 또 보장이 암에 걸리고 큰 질병에 걸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재밌고 생각지 못했던 이런 보험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조금 지금 이제 MZ 얘기했는데 또 네. 고령화 보험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령 네. 자분을 위한 보험. 네, 그래서 네. 이제 무슨 장기 요양, 간병 이런 것들 원래 몇 살 넘어가면은 못 가입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막 가입된다 이런 것도 광고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네. 그런 보험 들 때 네. 이제 어르신들이 꼭 체크해야 되는 어르신까지 아니어도 네. 체크를 꼭 해야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광고가 너무 약간 보기만 해도 약간 느낌이 과장 광고 같은 느낌이 막 들거든요. 네, 아마 시니어들이 가입하는 아무래도 그분들이 관심 있는 건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할 때 네. 우리 가족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면 누군가 전문 간병인을 쓰면 좋겠다. 이럴 때 전문 간병인을 보내주는 이런 특약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입하실 때는 과연 간병인을 보내준다면 보내주는 조건이 까다롭진 않은지 간병인을 쓴 비용을 보장을 해준다면 쓴 비용을 보장해 주는 게 시간 제한이 있는 건 아닌지 금액 제한이 있는 건 아닌지 예를 들면 보편적으로 예전에 판매했던 간병인 일당은 하루에 쓴 비용이 7만 원을 넘어가면 100% 주고 7만 원이 안 되면 50% 주고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데 제가 잘 해당이 되는지를 좀 꼼꼼하게 보시면 좋겠고 간병인을 보내
보내주는 특약들도 있는데요. 간병인을 보내주는 게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대신 48시간 전에 불러야지만 간병인을 보내주고 48시간 이내에 부르지 않으면 이게 입원 일당으로 바뀌어서 2만 원 일당으로 바뀌어버린 이런 특약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꼼꼼히 보시면 좋겠고 또 뭐 치매나 이런 거는 치매 진단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증 치매인 경우는 보장이 안 되고 CDR이라고 하는 임상 치매 척도가 3 이상인 아주 중증인 분들만 보장되는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나는 치매보험 들었는데 진짜 오랜 기간 투병해야 되는 이제 경증인 상태에는 보장받을 수 없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꼼꼼하게 보시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보통 이제 저희가 네네. 요즘은 가입할 땐 네. 전화나 뭐 네. 이런 걸로 가입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막 빨리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다 아셨죠? 그리고 네네네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네. 분위기인데 네. 이걸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뭐 진짜 아까 AI 말씀하셨으니까 네. AI로 뭐 설명을 잘 천천히 네. 뭐 이렇게 정확하게 좀 알아듣기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나 이런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나요? 현재는 제가 딱 떠오르는 그런 서비스는 없지만 네. 그래도 다 보험 담호화나 이런 시스템에서는 이제 상품들을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근간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도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런 상품들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죠. 이런 모바일로 내가 봐서 의사결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누군가 전문가를 통해서 설명을 듣고 가입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도 가급적이면 여러 상품을 비교 분석해 줄 수 있는 분이면 더 좋겠죠. 그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실은 미니보험이나 이런 디지털 보험사에서는 그런 상품들을 출시도 못하기도 하고 그런 데서 가입도 어렵기도 한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험들이 다 굉장히 세분화되고 쪼개지고 이랬던 것들이 지금 보험사 앞서서 저희가 첫 질문으로 들었던 게 지금 상황이 좀 어렵지 않나라는 거였잖아요. 그 고민에서 이렇게 세분화된 상품들이 나오는 건가요? 그렇기도 한데요. 생각해보면 보험 시장이 이미 포화다라는 얘기는 워낙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보험사도 새로운 신성장 동력, 새로운 상품들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객층으로 보면 기존 보험사들의 가장 적은 고객층, 근데 제일 확보하고 싶은 고객층은 젊은 고객층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보험이라는 건 인생의 생로병사와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리스크를 못 느껴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빨리 이 고객들을 흡수하려면 미리 연을 다 놓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젊은 고객들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니즈에 맞는 이렇게 나눠진 굉장히 세밀한 이런 뭐 덕밍아웃 보험, 덕질 보험, 뭐 여행자 보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보험 네. 같은 경우를 젊은 이제 MZ들은 네. 솔직히 만나서 하기보다는 네. 디지털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다. 그런데 실제로 디지털 보험이 무슨 다이렉트 보험 이래서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도 그 부분이 활성화돼 있는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보험, 다이렉트 보험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보험은 원래는 전속 채널을 운영하는 보험사에서 또 다른 채널로 다이렉트 채널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또 별개로 지금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카카오페이, 손보, 뭐 캐로손 뭐 이런데 별도의 디지털 보험사로 인가를 받아서 판매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이런 데서는 디지털로만 90% 이상을 판매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데서는 당연히 모바일로만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모바일로 가입하면 다른 보험 가입 안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분들이 보험을 가입하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들어와 있고 이 사람이 우리 앱에 들어오면 계속적인 정보 노출을 통해서 필요할 때 빠르게 다른 상품으로 이제 추가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보험사에서는 그런 노력들을 좀 많이 더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큰 이벤트를 치러냈는데 오늘 밤에는 뭘 주목해 볼까요? 오늘 밤이 문제가 아니라 내일 밤이 문제입니다. 네, 만기일이에요. 아. 그래서 9월물 만기일이어서 거기다 트리플 위칭이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물량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내일 이제 그 만기 관련해서 시장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주의를 해야겠네요.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